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카메라 세대를 쫙 바꿨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 이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얼굴을 비추게 되면 이 좀 부적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사실은 안 좋을 텐데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이게 좀 이 카메라만 바꾸면 뭐하냐, 이 좀 너무 얼굴 안 예쁘게 나면 큰일이다 이랬더니 우리 한동인 기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복면가왕처럼 복면을 쓰고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참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복면가왕은 되기 싫은 노영이로서 오늘 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원장, 서원 전 원장 집 자택 압수수색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님 우리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고정 패널이신데 걱정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박 원장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나 요즘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압색이 벌어져서 참 섬뜩섬뜩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지금 도대체 2023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면 답변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저처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거 보신 분들 우리 영친이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주 좀 달아주시고 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인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님. 네. 저보고 복면을 쓰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니기는요. 제가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복면 쓸 필요가 없는 한 기자. 어쨌든 부럽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 게다가 한 번이라도 불법적인 집회를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집회는 반려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이 공권력을 강화해도 면책시켜주겠다. 뭐 이게 지금 진짜 한 50년대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노조 때리게 나서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 관련해서 불법 집회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집회 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 집회 이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 그러니까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같은 것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질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만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판단하기 나름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명백한지 아닌지는 뭐 허락해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특히 네. 집회는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도 위배되는 부분도 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발언한 걸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 그대로 불법 집회인 경우에 그러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뭐가 불법인지가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그 뭐가 불법인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국가가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을 보더라도 헌법 21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바로 이어서 2항을 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그리고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신고제를 하고 있는 이유도 네. 이런 이유인데 지금 정부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지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무슨 뭐 집회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한다.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인지를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냥 민노총 때려잡겠다. 그다음에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는 못하게 막겠다. 솔직히 이렇게 들리거든요. 기자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우리만 그렇게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어서 이런 기사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시위 이제 물대포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시위에 대해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폭력 시위 양상을 띨 수 있다. 경찰과 더 맞부딪히면서 이런 상태가 더 실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물대포 얘기도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백남기 농민이 사실은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끔찍하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거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지난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물대포를 당연히 다시 써야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집회하고 그럴 때 엄청난 불법적인 뭔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뭐 물대포 쏘겠다, 뭐 1박 2일 집회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니네들 너무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지금 엄포를 국가가 논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도 아니고 나만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네. 뭐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2012년에 신고는 이제 집회에 대한 신고는 행정관청에서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지금 입장인 거, 제 생각은 근데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자, 보세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도에 이 주안과 관련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네. 14년 동안 아무것도, 이게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는 해 뜨기 전이냐, 해뜬 후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정확하지 않은 용어로 규정해 놓고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런 집회의 자유를 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문제다. 이건 헌법과 안 맞는다. 이래서 이걸 고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고치든지 저는 네. 그래서 뭐 자정부터 6시까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저는 납득이 어느 정도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잠을 또 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행복할 권리를 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신고도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겠다. 공권력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거는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시행령 통치에 나설 수 있다라는 현재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이거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을 그런 결정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169석? 물론 뭐 지금 무소속이 몇 명 늘어났으니까는 좀 더 줄어들었을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이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 당정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집회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집회 관련된 걸 보면은 결국에는 상당한 폭력의 위험이 있을 네, 경우에만 네.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국제사회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경찰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폭력적인 집회는 없다. 위법이라고 해봐야 도로 행진하다가 노선 이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다. 오히려 옛날과 달리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을 해주니까
폭력성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 네. 이런 상황에서 강제 해산시키고 체포에 나서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지금 경찰도 지금 7년 6개월인가 이제 6년 2개월 만에 경찰이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검거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포나 이런 자극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더 시위 양상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의원에게든 당직자에게든 할 말은 하더라도 폭력적인 언사나 모욕은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거나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폭언과 모욕이나 위압 등은 이제 상대 진영에게 꼬투리 잡힐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비명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강성당원들이 본인들을 공격한다. 네.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사실은 그런 주장을 했던 이원익 의원이 나 이런 메시지 받았다라고 했던 그 문자 메시지도 당원이 보낸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케이스들을 조사를 해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 이게 결국에는 당원을 가장해서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이간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원익 의원을 직접 겨냥을 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해당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으로 규정을 했는지 좀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본인에게 조금 좋지 않은 말들을 한 것은 기분 당연히 나쁘겠죠. 저도 기분 나쁜 거 많아요. 이정희 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시간 약속 좀 지켜주세요 이러는데 시간 약속 안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들어도 사실은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익 의원이나 비명계 의원 같은 분들이 나 기분 나쁘다. 왜 날 공격하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 정치인이 그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원들과 서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문자 하나 왔다고 야 너는 나하고 노선이 다른 상대방 측의 지지자야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건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상하단 말 하기도 그런데.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친명계 이러면서 서로 이간질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화합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박수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명계를 향해서 수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계속해서 지금 어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해왔고 이제 개혁 부분 관련해서는 대의원 제도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할 줄 알았던 원외위원장들이 오히려 지금 대의원제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오히려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는 좀 기능이 다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말한 이게 조금 기억이 남네요. 소위 36개 중에 돈 안 들고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질이다. 네. 불필요하게 내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거는 좀 우려스럽다. 네. 수박 하지 말아라. 수박. 야, 이제 맛있는 수박을 이렇게 또 변질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요즘에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으로 인해서 내부 이간질, 내부 총질 이런 것이 연결돼가지고 더 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코발트 블루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판의 소리가 듣기 싫으면 의원직 내려놓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비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왜 민의를 이렇게 왜곡하시는가요?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제가 좀 전에 이정희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 시간 지켜달라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예고에 25분이라고 돼 있어서 그랬다고 또 답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25분에 한다고 예고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아마 25분에 대기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화면이 올라가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저희는 항상 30분에 시작하는데요. 좀 저희 내부 사정상 31분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 지키셔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삼합 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신자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 두 분은 변호사님인데 이렇게 옷 복장이 다르네요. 김필선 제가 변호사님. 한번 불량합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친근한 또 변호사님들이 많아서 괜찮기도 한데. 몸에 열이 많으셔서 그런 것 네, 같은데요. 몸에 열도 많고요. 네. 제가 이렇게 원래 양복 입는 거하고 많이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직업을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 하기 전에 직업은 뭐였어요? 변호사 하기 전에 직업은 물리학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리학자였어요? 뭐였어요? 뭐 공부하는 거였으니까 학생이었죠. 어... 학생이었으니까 뭐 학생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학생은 직업이 아니니까 뭐 물론 뭐 저기 이것저것 해서 먹고 돈은 좀 벌었는데요. 뭐 네. 아, 돈을 벌었어요, 그때는? 돈 버는 상당히 갑자기 이상한 멘트가 들려오는데 그때 돈을 벌었는데 변호사는 돈을 못 벌었군요, 오히려. 변호사 삶의 질은 못 벌었게 삶의 질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낮아졌어요? 네. 아, 참 진짜 이게 슬픈 일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군요. 그런 변호사도 있던데 1년 4개월 만에 50억 가까이 버는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 명 다 합쳐도 못할 것 같은데. 소득세를 7억 얼마? 소득세를 7억 얼마래요? 박민식 변호사 2006년에 그만두고 2008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6개월 사이에 소득세를 7억 몇 천만 원을 냈고 그거를 역산을 해보면 최대 한 50억 정도 1년 6개월 사이에 벌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이 됐고. 아니 근데 원래 50억을 벌면 변호사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35% 이상 한 40%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소득세 내는 기준이. 그러면은 최소 20억은 내야 되는데 왜 아니 뭐 그렇게 돼요? 추정을 거꾸로 해서 최대 그 정도다라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남의 나라에 남의 사정 얘기하니까 짜증나네요. 아침부터 왜 그런 이 얘기를 얘기를 왜 꺼내가지고. 꺼냈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은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에 있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네. 그분은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물론 상임위 바꿨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이 변호 활동을 뒤로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아니 이게 참 그 상식과 좀 너무 거꾸로 이해가 창의적으로 안 가요.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 개인 변호사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후배들 모아서 법무법인 우리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하늘이라는 것도 있던데. 아 법무법인 하늘 네, 죄송합니다. 네. 하늘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다는 건데 실제로 변호사를 법인 소속으로 이게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보통은 이제 휴업을 하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지분을 그 법인에 가지고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그 법무법인에서 그 수익이 나는 거를 간접적으로 배분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분까지 정리를 저희 법무법인에선 있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 법인에서 국회의원이 민의원이 말하는 거죠? 민병동 의원은 네. 지분까지 싹 정리해서 자 이제 법인과 당신은 빠이빠이 원래 설립자였어요 법인. 저랑 같이 이제 법무법인을 저도 이제 그쪽 법무법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 의원이 그만둔 다음에 제가 이제 대표 변호사 역할을 네네. 하면서 둘이 상의를 했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지분까지 싹 정리하자. 그냥 휴업으로 끝내지 말고 지분까지 정리하자. 퇴직금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아, 그랬군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저는 맞는 거 상식적이라고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히려 법인을 만들어. 그리고 16건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재판을 해.
아, 참. 자, 박민식 후보자는 뭐 갑자기 박민식 후보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1965년 출생이지만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외계학과를 나왔고요. 외계학과. 외교. 예. 외계라고 발상은 거의 외계인 수준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히 그 검사 시절에 불도저 검사라고 한 얘기가 이제 별명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불도저처럼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이 불도저 검사를 하면서 억울한 희생자를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도 조금 사실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김남기 씨. 어제 네.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김남기 씨가 당시에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보좌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치기 위해서 김남기 씨를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를 했는데 당시 주인 검사가 김남기 중앙지검 특수 일부 수석 검사였죠. 그때 이제 그 김홍수라고 하는 법조 브로커의 진술과 다이어리, 네, 근데 뭐 많이 일기장. 지적이 됐지만 네. 이 다이어리와 진술 전부 다 조작됐다는 거 아니었어요? 판결문을 제가 입수해서 쭉 봤는데요. 네. 본인의 생각인지 본인의 기억인지 의심스럽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 김홍수라고 하는 법조 브로커 때문에 그 당시에 조간행 부장판사 이런 분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잡혀갔어. 다 잡혀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좀 무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무리 정도가 아니고 요 부분인데 이제 다이어리가 네. 그 다이어리가 왜 조작됐는지 8가지로 나눠 갖고 판결문에 판결문에 그렇게 쓸 정도면 대단한 예, 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8째 이렇게 해서 쭉 썼어요. 근데 일단 한 번에 몰아썼다는 거거든요. 밀린 방학 숙제, 밀린 방학 일기. 펜도 똑같더라. 예, 예. 필체도 똑같고 펜도 똑같다라는 예. 거고 그다음에 날짜가 거기에 기재한 날짜가 맞아요? 결정적으로 안 맞는 게 드러난 게 뭐냐면 일단 일일 일정표하고 월간 일정표가 날짜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막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남기 씨가 통화 기록을 입수를 해서 네. 김홍수와 본인의 각각의 통화 기록을 입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 중에 일정이 김남기 씨를 만났다라고 써져 있는 일정표에 한 8군데 이상이 안 맞는 겁니다. 그 시기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김홍수도 거기 없었고 김남기도 거기 없어.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어디서 만나서 줬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본인인 MT가 있었다. 회사 그랬군요. 8명의 직원과 MT 가서 네, 사진도 네. 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웃겼던 건 뭐냐면 경마장에서 돈을 현금화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2004년 5월 12일과 13일 경마장에 가서 수표를 주고 현금화했다. 경마장 가서 현금화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봅니다. 막상 그날은 경마장이 문을 안 열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콧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2006년에 이제 그 박민식 검사가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1심 진행 중에 그만둬요. 무죄 나올 걸 알고 한 거 아니에요? 1심 진행 중에 그만두는데 어제 김남기 씨가 왜 그만뒀어요? 하니까 본인이 이거 다이어리를 보고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몰았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다이어리의 그 증거 능력을 뒤집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통화 내역을 법정에서 달라고 한 겁니다. 네. 통화 내역 제출하게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하니까 그만뒀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2006년 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 김남기 씨라는 사람은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법조 브로커 김홍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때 받았다는 이 정치권 로비 대가의 금품 액수가 7억 원이었습니다. 7억 3,100만 원. 2006년도, 2005년도 요 타임에 7억 3,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받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이 아니라 2005, 6년도에 7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국회의원 보좌관이 김홍수라고 하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체포가 됐는데 왜 체포됐는지 영문도 모르고 본인이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는 검사 얼굴은 잘 못 보고 수사관으로부터 연달아 조사를 받는데 없는 사실을 진술하라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사건 주인 검사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알고 보니 본인과 동갑인 검사였다는 거죠. 와, 똑똑한 검사가 왔으니 수사관들하고는 다르게 나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줄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했는데 박민식 검사가 호통을 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이러고 난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본인이 그때야 깨달았다는 건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증거가 사실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그 김웅수 씨를 박민식 검사가 자주 불렀답니다. 그때 당시에. 266회 불렀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이어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 이 사람에게 7억 얼마를 줬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기에 야, 이거 다이어리가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 확인해 본 거죠. 오랜 기간에 썼다 그러면 당연히 펜도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이고 필체도 조금 다를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관계하고 외부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맞고 이러니까는 판사님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일심 무죄를 선고했는데 바로 무죄 선고하기 직전에 이 박민식 검사는 옷을 벗고 그때 변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법조 선배님들을 내가 다 구속시키고 이러니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 이러면서 2005년도 말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본인 회고록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네. 무책임하다. 자, 그래서 민병덕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그 당시 특수수사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뭐였는지 한번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김홍수 다이어리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사님의 판결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수사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민식 그 검사께서 다리 벌리고 앉는 사람의 대한민국 대표 인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호통을 한번 쳐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하셨어요. 뭐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좀 친숙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그런 식의 강압 수사, 그런 식의 수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우리나라 그 검사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올라가면 뭐 중정 이런 데의 그 유구한 전통을 따라서 그분이 수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식의 수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다는 게 일단 하나 놀랍고요. 또 하나 뭐 놀랍지 않아서 놀라운 거는 이런 식의 뭐 정확히 말하면 사실 확인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의 스캔들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인사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있었나 싶은 정도로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이 파도 나온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나루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나온 3명의 변호사들도 유명한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정관예우가 안 돼서 그런 건가 보죠 이랬는데 전관인 적이 없어서 저는 네. 전에는 운동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나가다가 떨어지고 이랬던 분이죠. 자, 우리가 박민식 후보자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을 조금 보여드린다는 의미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참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슈삼합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자,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코너 이름은요 주간 여의도라고 하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장면이나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변호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필서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어떠한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인상 깊은 장면이 많긴 많았는데요. 그 여의도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렇다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을 G8이라고 얘기했어. G8. 나도 G8이라고 했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해줘야 돼요. 아, G8로. 예. 예, 사실 왜 G7은 영어로 읽으면서 G8은 그거를 읽냐.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3D냐 3D냐 뭐 그랬던 네,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예, 네, 그때 그래서 그랬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어쨌든 심리적 G8 국가 반열 이걸 들으면서 야, 이쪽 계시는 특히 지금 현재 여당 쪽에 계시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카피라이터 시험이나 이런 걸 보고 뽑나. 그래서 예, 뭐 좀 이제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발상 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상상도 못할 표현입니다. 심리적 G8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분들은 심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 심리적
뭐 핵공유, 뭐 사실상 핵공유, 심리적 공유, 뭐 별별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하다가 심리적 G8까지 나옵니까? 근데 게다가 그런 거 말할 때마다 미국에서 딱딱 정확히 찍어준다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은데 왜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죠. G8도 네. 의제가 아니다.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 일본에서 온 말이긴 한데 그 한쪽에 일본에서 온 개그 형태인데요. 한쪽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옆에서 그거 아니야 하고 탁 때려주는 그런 게 그렇게 짝을 치어서 하는 그 코미디 개그 방식이 있거든요. 딱 그거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딱 하면 미국에서 탁 쳐주고 그래서 보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개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군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개그를. 그러니까요. 자, 지금 MC 최인님께서 여기 세 분은요, 전관이 아닙니다. 한 명은 운동계, 한 명은 학계, 한 명은 미인계 출신입니다. 어떻게 정확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신자식 변호사님은 자, 한 주간의 주간 여의도 어떤 장면을 꼽으셨을까요? 저는 심리터 교수님과 성일종. 아, 진짜 나 그 사람 앨리슨이지 뭔지 그 명예 교수. 처음에 네. 그 뭐 원자력 연구원 등이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랬다가 국민의힘이 그 양반을 모시고 또 간담회를 네, 해요. 했어요. 그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그 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10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어제 원자력 연구원 원장이 나와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국회에서 물어봤잖아요. 예. 국회에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정청래 예. 물어봤죠. 보도자료 내세요.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실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앨리슨이라는 분이 황당했던 게 마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리터라도. 예.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아, 예.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왜 그러면 방류를 하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일본에다가 방류하면 어떡합니까? 바깥에다가 버려야죠. 이런 말 했다는 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좀 그래서 나는 이분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와서 말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건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단장이 이제 성일종 의원인데 성일종 의원이 네.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서적인 거다. 그러니까 화장실 물도 다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정서상 안 끓여 먹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원자력 연구원장님이 먹을 수 없대잖아. 마시면 안 된댔잖아. 이 원자력 어떻게 할 연구원장 거예요? 잘리겠네. 네? 원자력 연구원장 어떡합니까? 네, 이제 잘리겠어요. 내가 보니까. 네. 저 심리터 교수님의 이야기 이게 저는 정말 웃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1리터에서 10리터가 된 거죠? 뭐 강조법이겠죠. 뭐 10리터라도 먹을 수 있다. 드시라고 하지 왜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요. 사실 네. 그분 이제 이번에 언급하면서 과거를 보니까 좀 화려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옥스퍼드 교수라고 하셨죠? 네. 아, 명예교수. 예, 옥스퍼드 교수, 명예교수쯤 되는 분들도 인생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게 그 뒤에 참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웃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으로 웃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찰단인지 가지 않습니까? 네. 가서 그 시설을 돌아본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거절하면서 피폭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 안에까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무슨 그 뜻이에요? 오염수를 시설 안에서 오염수를 보면 피폭이 되고 근데 이걸 밖으로 내보내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걸 바다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제가 야 이건 이제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불확정성 원리의 새로운 해석이다. 예, 그래서 이게 방사능이 있다 없다 하는 건데 있다 없다의 경계가 이 시설인 거죠. 시설 안에 있으면 피폭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시설 밖으로 나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진실했네. 너 들어가서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 와서 아니야? 그거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시설 보여주기 싫은 건데 그 이유를 뭐 좀 다른 그럴듯한 걸로 돼야 되는데 시설 안에서 보면 피폭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재판을 가면 완전 끝나는 각인데?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저 시찰단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를 둘러보겠다 그랬더니 오랜 시간 있으면 피폭의 위험이 있다. 시간으로도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양심적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양심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우습게 보는 거죠.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원전이 터졌을 때, 폭발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가서 취재하고 와라 그랬을 때, 기혼자 중에서도, 뭐 기혼자라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그래서 나중에 생산의 가능성이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많이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그랬는데, 아이고,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윤종우님께서 사람은 마실 수 없는데 어패류들한테 갖다 퍼붓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준학님께서는 그 원전 오염수는요 심리적 약수가 아닐까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 진짜 어쨌든 이번에 그 앨리슨 교수는 참 우리들에게 헛웃음을 주는 심리학 교수님이라는 별명을 또 달게 됐는데 학계의 명예교수란 이 직위를 가지고 뭐 너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였던 5월 2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도식이 열리고 있던 그때 봉화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 있었죠.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던 곳인데요. 이때 기분이 너무 좋을 만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한번 잠시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아,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에게 도리도리 하는 거는 안 바뀌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진정한 지지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0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죠. 대통령하고 이 만나기 전에 아마 선물 보따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현 정부의 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아 좋게 생각한다가 77.6%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중소기업 정책이 뭐였을까? 이 정부에서 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노조를 때려잡는 거. 노조가 노조 활동 못하게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상속 증여세 가업승계 제도 넓혀준 거. 근데 그거 확정됐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겠다고 했죠. 아니, 그렇게 평가가 세 가지를 받았는데 세 가지로 평가가. 그게 제일 중소기업인들이 좋아했답니다. 기뻐했던. 예.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편하게 세금 안 하고 물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처음에 초창기 때 얘기했던 거죠. 하여튼간에 왜 똑같은 77%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77.7%인가 받았잖아요. 네, 777. 네. 37으로 느껴지고 저거는 왜 이렇게 77맞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빠요. 아니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좀 전에 이제 그 원전 오염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적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자의적 해석을 많이 잘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이 77%가 본인의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지율 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지율 조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뭔가 77%가 나왔다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이런 뜻이. 이게 현 정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런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또 수학적 이런 것들에 대한 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보면 저는 사실 이거하고 어떤 게 연결되냐면 그 전에 했던 얼마 전에 나왔던 기미 제2의 반도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검은 가지 반도체. 네, 검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네. 뭐 세미컨덕터 지금 그것도 제가 관련 소송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말 창의적 아이디어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과학부 기술 분야의 창의성이 여기서도 발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중소기업 지지율 안 나오면은 중소기업 다 압수수색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임윤채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냥 좋은 자리에 덕담한 거 가지고 와 정말 예식장 가서 축사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중앙에. 주례사 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좋다고 여러분들 저희 결혼하신 분들 주례 선생님이 주례사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사진만 남지. 네. 그걸 뭐 인생의 금가옥조로 삼고, 우리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진정한 저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또 어제 장면에서 재밌었던 건, 그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피자 120판, 그 다음에 AI가 구운 닭 200마리,
모자라서 인근 국내 치킨에서 닭 180마리, 그래서 닭 380마리, 피자 120판 갔고요. 테이블이 58개였답니다. 테이블 58개를 일일이 돌면서 치맥, 피맥을 하셨다. 역시 특기와 장기는 이런 데서 발휘되는구나. 참 소박하고 서민적이고 소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닭도 좋아하시고 치킨, 맥주도 좋아하시고 피자도 좋아하시고 여기에 근데 왜 10대 대기업들은 왜 다 쭈루루쭈루루 간 거예요? 포스코 빼고. 그 이재용 대표가 이제 그 들러리스로 간 거죠. 77% 근데 자랑해야 그 되는데.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 맨날 들러리만 쓸어 다녀? 그렇게 한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용, 진짜 이재용은 최태원 이 이해가 두 사람 안 가. 머릿속에 가장 복잡하게 지금 당장 당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건 미국 반도체 그 반도체 마이크론 사태. 근데 우리나라 그 저 정부 관료들 얘기도 웃깁니다. 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시장이고 이거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할 말은 아니고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양쪽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이게 뭔 소리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그 얘기 뭐예요? 그게? 아니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이 마이크론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못하게 한다 뭐 이러니까 니네 대한민국 어부지리 얻으면 안 돼 이러면서 삼성하고 뭐 현대 이런 쪽에다 지금 SK 이런 데다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한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야. 너가 자꾸 그러면 한국만 어부지리 얻는데 이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원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미국 그렇게 쫓아다니고 미국하고 친하다고 하면서 또 미국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또 이득을 얻을까 봐 못하게 된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기업들은 좋다고 가가지고 맨날 대통령 행사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병풍처럼 노릇하고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실 일본어를 그냥 쓰니까요. 측회하고 측콤이라고 하거든요. 복회하고 측콤이라고 하거든요. 복회가 막 말도 안 하는 소리 하면 치코미가 딱 되면서 그거 아니야 하는. 근데 지금 딱 그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러면 오히려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국 그렇게 해주는 얼마나 이게 코믹한 이 장면에서 진지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이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같이 앉아가지고 코미디에 막 칠 수도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피해는 보는 건데 그래서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난 난감한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솔직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야. 정말 본인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고 뭔가 많을 것 같은데도 이상해요. 난감하다고 해서 난감함을 내비치면 압수수색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재판 중입니다. 이재용 지금. 네. 맞아요. 재판 중이네. 쌈바 아직 안 끝났네. 재판 중이에요. 자,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대우 잘 받는데 그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고 행복해했는데 이게 노조를 때릴 때하고 너무 상반된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 줄도 모른다. 이게 정말 문제적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한 기업인이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면 힘들지 않냐 물어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 그런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했다는 거죠. 영업사원의 자세가 아니죠. 영업사원이 해외에 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아세요? 1호 영업사원인. 네. 네. 영업사원이 해외에 나가면 일단 실적 올려야죠. 실적 올린 다음에 이거 그 국내로 돌아가면 보고서 해야 되니까 보고서 작성해야죠. 이것 때문에 업무차 영업사원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스트레스가 국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10배나 더 된다고 내가 훨씬.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자세가 아닌 거지. 밖에 나가니까 스트레스를 안 그러니까 받는데 이런 영업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외교순방 나가는데 왜 스트레스가 없죠? 대통령이? 뭐 그냥 정해진 일정에 가서 사진 찍고 쇼만 하고 오면 되니까. 크게 보도는 안 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면서 한 것 때문에 한 말 듣고 이제 좀 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그 한미일 G7 정상회의 이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프레지던트 룬이라고 네, 룬이라고 룬. 예,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말실수냐 아니냐가 뭐 우리나라는 말실수라고 다 일반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말실수였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후에 백악관에서 브리핑 전문을 올렸는데 거기서도 룬이라고 적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가 아니면 고쳐 적은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LOON인데 이 룬이 무슨 뜻이냐? 네. 이게 제가 지금 맥에서 기본으로 들어있는 사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불량배, 게으름뱅이, 멍텅구리, 미치광이, 지체 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그 고의로 썼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건데. 이거는 진짜 지적하고 넘어가야 근데 될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룬이라고 했다고 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는 몇 개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안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네이버 사전에 1, 2 나눠서 1에는 이게 조류 이름이기도 하대. 1 조류 이름 해가지고 하고 2하고는 2 내용을 써놨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네이버 2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었을까? 이제까지 초반에 찾던 것이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지금 네이버 저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룬을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안 뜹니다. 2번 항목이 삭제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2번 하면 명사하고는 이퀄하고 룬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의미 그래요?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전에 네이버가 도리도리가 이미지 검색이 안 된 적도 있었죠. 맞아요. 자, 룬 제가 찾아보니까 아비새, 1번 아비새, 북미산 큰 새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람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 이게 더 웃긴다. 북미산 큰 새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람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냄. 2번 아무것도 안 써있고 괄호 열고 같은 뜻은 룬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했다, 뭐 위에서 지시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착착 맞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나름 이런 걸 본인이 즐기실 수도 있겠다. 나가면 그리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어 사전에 나온 단어로는 로켓탄이라고 나와요. 뭐 우리 옛날에 김정은한테 로켓이라고 그때 로켓맨. 로켓맨이라고 트럼프가 트럼프가 얘기했었잖아요. 로켓맨이라고. 그 로켓맨 되게 나쁜 의미잖아요. 충동적이고 그렇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나도 좋은 뜻이 없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하나도 좋은 뜻이 없는데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실수 나올 거면 외교적 심각하게 결례일 수 있어서 공식 사이트 백악관에 올라가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백악관의 본격적인 공식적인 그런 인터뷰 전문에도 룬이라고 적혀 있다고 우리나라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사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실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식적으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진실 보도를 하는 거겠죠. 국익을 위해서. 예, 실수도 그대로 국익을 위해서. 있는 대로. 네이버도 실수로. 정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 네이버는 도리도리 그 이미지 검색 안 됐던 게 진짜 저는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였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최근에 네이버 검색 검색의 대안으로 뭐 어떤 걸 한다고 하니까 이게 네이버 검색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뭐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법도 만들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검색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스스로 조심조심 하는 건데 그러면은 검색자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 검색 엔진이 있는 대로 사실을 안 보여주면 그게 그러니까, 검색 그게 말이 엔진입니까? 되나? 원래부터 홍보 전단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구글에서 검색할 때랑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네이버 파워링크 해가지고 돈 준 사람들 것만 쭉 하잖아. 원문 찾기가 너무 힘들어. 구글은 원문을 검색하면 원문이 먼저 뜨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전까지 왜곡하는 방식이라면 검색자로서의 자기 기능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네이버가 진짜 문제네요. 이거는 양심을 저버린 그런 기업 활동이라고. 도리도리도 안 돼. 룬도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룬이라는 거를 일본 뜻이 큰 새인데 사람의 웃음소리를 낸다. 이게 더 웃기네요. 나는 사람 웃음소리를 내는 큰 새를 지칭한다.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새도 뭐 피자하고 치맥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본데요. 자, 근데 자기도 새인데 치킨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맨날 모르겠다 말하고 넘어가시는 상황은 아닌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또 이번에 더 문제가 큰 게 있습니다. 기업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적대시하는 우리 대통령의 정책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대통령이 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들을 모아놓고 앉고 회장과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민노총의 노숙 집회는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노총이 왜 노숙 집회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그 노동자들의 집회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 내가 용납해주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본인의 정책을 77.6%나 좋아한다는 걸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헌법,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본권인지는 법을 뭐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요. 사실 전 이야기 들으면서 그 전부터도 사실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뭐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그리고 법 이야기를 참 좋아하시는 대통령께서 과연 법치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기준에서 충돌하는 건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뭐 노동자의 단결권 이런 것들과 그 재산권 충돌인 건데, 재산권과 정치적 기본권 간의 뭐 차이나 뭐 제한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상식 문제란 말이에요. 그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뭐 이런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과거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정부 발목 잡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신 변호사님은 먼 삶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까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요. 네.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이분들은 이제 법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때려잡을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집회에 관련해서 니들이 뽑았잖아 때려잡으라고. 그게 법치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거꾸로 선 얘기죠. 소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또는 다스파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야 라고 하면 그걸 막으라고 있는 게 법치고 네. 그걸 막으라고 있는 게 기본권이고 헌법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와 법치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개론부터 다시 이제 법학개론부터 다시 공부를 해라. 법치주의가 뭔지 법무부 장관님, 미니스터리 오브 저스티스 프라이머리 뭐 어쩌고 저쩌고 미니스터리 오브 저스티스거든. 법무부가 네. 법학개론부터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공공질서 이런 얘기,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질서와 관련돼서 집회에서 금지된 행위가 뭐냐면은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어겨야지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뭐 신고를 잘못했다 이런 건 이제 행정적인 거고. 뭐라고 돼 있냐? 총포, 폭발물, 도검, 칼, 철봉, 곤봉, 돌덩이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이런 거를 불법 시위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로 나열하고 있어요. 노숙, 노상방뇨 이런 거는 불법 시위에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1박 2일 집회하면서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촛불 집회 이런 거 할 때 광화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무척 피해를 받으셨죠. 하지만 이거 집회 막아달라. 우리가 매출이 떨어졌다.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에요. 그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민폐 감수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감수하고 그런 민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그런 민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집회에서 하는 얘기 빨리빨리 사회적 갈등을 타협으로 이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좀 불편해. 그래요. 불편하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걸 핑계로 집회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때려잡겠다? 거꾸로서도 보통 거꾸로 선 게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국제용 자유와 국내용 자유가 따로 있어요. 바깥에만 나가면 그렇게 프리덤 유엔 가서 미국 가서 다 프리덤 얘기하고 와갖고 국내에 와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치라고 생각하는 거꾸로선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격이 없다. 자유를 이야기할.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광화문 이쪽에서 집회한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는 화장실을 설치를 해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1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니네 그런 거 하는 거 왜 민폐 끼치냐 이러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국민에게 너 그거 그렇게 하려면 돈 내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좀 이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마침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런 헌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헌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인데 지금 집회의 자유,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대표적인 정치적 기본권이고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기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 같은 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헌성을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전제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위헌성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그런 게 들어가는 이유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이 시위 문제는 그런 민주주의가 헌정 시스템 내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했다는 거라서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한 그 위헌 판결이 2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번 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 지금 결정문을 제가 지금 보기는 봤었는데 이제 기본권 충돌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케이스고 기본권이 뭐냐면 주거 평온. 그러니까 왜 밤에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못 자니까 주거의 평온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도로가 막힌다는 게 이유예요. 제가 지금 요거 뉴스를 찾아봤는데 뉴스에서는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의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그러면서 지금 0시부터 6시까지를 제한하겠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주장인데 0시부터 6시까지는 교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0시하고 6시 사이에서 교통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헌 판결,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충돌하는 기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정문이나 그런 논의들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그 정치적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하겠다는 얘기, 특히 2번이나 위헌 판결에 나온 이걸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됐던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네, 정말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명분이 나오는데 반대 명분을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모순적이어서 너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 돌아가신 양해동 지대장에 대해서 건폭몰이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한 양해동 씨. 안타깝지만 그분에게 발부된 영장을 보면 업무방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거는 정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첫째, 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요. 그런 사실관계도 그날 그 분신하신 날이 영장 실질심사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발부된 영장이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확인 안 하고 나와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가. 그날이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그날 갔고, 네. 그리고 두 분 다, 3명이 영장 실질심사 받았는데 2분 다 기각됐어요. 발부된 영장이 없어. 그렇죠. 왜 비서실장은 도대체 알고서 얘기하는 게 한 개도 없는지 정말 이상해요. 우리 김대기 비서실장님. 이따위 거짓말을 해. 자, 보세요. 저희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가짜로 죄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신 것은 그대로 법원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건설노조조합원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분들도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지 경찰 수사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법 개정 추진하는 거. 저는 여기까지도 지금 문제인데 공권력이
강하게 이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거라든지 한 번이라도 집회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지난번에 했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거는 다 안 받아주겠다라든지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까 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일단 판례에 어긋나죠. 이게 지금 집회 신고하는 것이 그 허가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인데 예, 신고사항이고 그런 법에 정한 요건 맞추면은 신고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한 건데 무슨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허용을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그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이해부터가 잘못됐어요 지금. 자, 검찰이 다음 실 보겠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하고 이상만 의원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 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난감한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현역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민주당은 정말 이상하다. 이재명 대표, 또 지난번에 노웅래, 뭐 김남국, 이상만, 윤관석, 좀 있으면 송영길까지 줄줄이 사탕이다. 니네 이래도 방탄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검찰이 자기네가 그렇게 딱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뭘 신청해놓고는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비난하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자율 의견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 변호사님. 내년까지 계속해서 2탄, 총선 3탄, 때까지? 4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냥 민주당은 상시적 수사를 받는 정당이다라고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역전시킬 거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지 건바이 건으로 규탄하고 건바이 건으로 이거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그때 바람 부는 방향대로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올 거다.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영장이 올 건데 또는 다른 수사가 진행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밀고 나가고 어떻게 돌파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싸울 건지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내년 총선에서 잡기 위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큰 흐름의 대응 방안을 가져야지 바람 부는 대로 건바이 건으로 대응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다.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명단이 10명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데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사기밀에 대해서 가장 목숨을 거는 분들이 검찰인데 지금 그런 식의 명단, 뭐 누가 이름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유출시켜서 돌리는 것이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물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드러난 것들, 확인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런 식의 뭐 몇 명이 있다 하더라 사실 뭐 구체적인 이름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결국 정치적 근거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그래서 검찰 리스트에 올려있는 의원들 명단이 1번부터 쭈르륵 지금 다 나와져 있다는 게 세간의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 명단도 우리도 다 대강 봤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검찰이 일부러 표적 수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신 변호사님? 뭐 표적 수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건폭 얘기도 원희룡 장관부터 잘라야죠. 네. 그 기획분신설 다 가짜라고 나왔잖아. 유서 기획분신설, 유서 대필했다 그러구나. 유서 대필설 네. 다 조선일보하고 월간조선에서 조선일보 본판에서는 안 해요. 또 온라인 조선일보, 월간조선 이런 쪽으로 쫙 분산해서 합니다. 더 좀 야비한 방법이죠. 몸살이고 그런 얘기 해놓고 우리 대변인 민주노총 대변인이 우리 방송 나오셔가지고 유서 대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실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정말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기사가 없어요. 그거 부추겼던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한마디도 이용 없어요. 의원 그런 사람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이거 그때 분노할 만하고 답답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기본값을 전제로 그 상황이 옳다가 아니라 그런 부당하지만 그런 상황이 존재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까지 갈 거냐를 기본값으로 생각해야지. 화들짝 그때마다 놀라서 손가락질 했다가 나가라고 했다가 또 뭐 갑자기 의리를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맞아요. 자,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또 얘기는 한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에 입국한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주가들이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올 연말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또 무관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낙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대표가 들어온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물론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비대위로 가서 이낙연 대표한테 힘이 이제 넘어가고 이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낙연 대표가 어찌되었든 민주당 내에서 특히 당원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막 분열이나 혼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몇 번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네. 그 내부적인 정리나 아니면 한 목소리가 내는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락가락한 게 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그런 분열이나 아니면 혼란 같은 것들을 좀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좀 구시점이 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대표가 하면은 민주당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신 대표님? 신 대표래, 신 변호사님? 예. 달라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분란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분란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비명하고 친명 간의 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비명계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 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일부러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원내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자 가지고도 뭐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아니었던 얘기도 나오고. 네네. 글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제일 발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건 외부의 타격, 외부의 충격 이야기를 벌써 거론한 겁니다. 외부의 충격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민주당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뭐 신당 만들겠다는 얘기지. 저는 그게 지난번에 사실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이낙연 그 당시 후보 측에서 뭐 나온 얘기라는 얘기가 있듯이 뭔가 외부적인 세력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안에 좀 타격을 줘가지고 니네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구상을 갖고 어떤 정치공학적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건 있는데 다만 이제 이제 결국은 지금 대장동 사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에 이런 일의 논의들의 가장 근저에는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생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대위까지 갈 정도로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올해 말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흔들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하고 같이 손잡고 뭘 하겠고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제 계획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조지 워싱턴 대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마치면서 기존 주요 정당의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책임을 제가 다 해야 된다. 한국이 통일된 목표를 잃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을 들 것을 갖게 되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신당, 분당 이런 가능성을 사실은 이제 표면시킨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칼자루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그 칼자루 잘 써야 된다. 두 번째 호남. 만약 신당을 한다면 호남 기반 신당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렇죠. 호남 분들이 선택 잘 하셔야 된다. 자, 역시 검찰은 무섭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사실 지금 한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자들이 원래 이낙연 전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좀 계속 지지를 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1년 동안 국내적으로 되게 말이 많았고 특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는 완전히 피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 있었는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훈수를 두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러면 이런 혼란 속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뭐 비전이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요. 한쪽에서 좀 추세에 몰리는 것 같으면 뭔가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또 딱 억눌러주고 이게 아주 그냥 장군멍군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양상 우리가 좀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금요일 여론조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많이들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1시. 지금까지 이런 강연회는 없었다. 통화토증권통이 준비한 2차 전지 베스트 연구원들의 고품격 강연. 지금 QR코드를 찍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힘 빠진 내 계좌에 2차 전지로 충전할 수 있는 기회. 문의사항은 02-2128-3388번으로 연락주세요.